자, 이게 2020년 3월 고1 학평 때 나왔던 과학 지문인데, 뭐 실어증 관련 지문이에요. 여기 확대해 보면은 실어증 나오죠, 실어증. 이걸 관련해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뇌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뇌에서 작용이 뭐 일어나서 실어증이 나는 건지 뭐 그런 걸 이야기한 거겠죠? 근데 지문이 꽤 길어요. 지금 좀 이따가 확대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큰 그림만 볼게요. 전체를 다 할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지문 우리가 딱 시험지 딱 넘겨가지고 지문 딱 처음 보자마자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의 사고 과정을 이야기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쌤도 이 지문 본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거의 처음 보는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버퍼링은 좀 있을 텐데 그런 거 좀 감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이거 전체 신청한 학생이 문제를 되게 많이 틀려가지고 보면은 어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들, 뭐 지문 읽는 거나 문제 뭐 판단해가지고 어떤 문제 먼저 푼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책에 우리 교재에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언제나 정해진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은 다 변형시키고 자기만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문이나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유도리 있게, 제가 유도리 되게 강조하잖아요. 유도리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유도리에 대해서 오늘 좀 딱히 막 이게 유도리다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듣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구나 내가 한 것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자, 일단 처음에 딱 보고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지문이 되게 길잖아. 이게 지금 거의 한 장을 거의 모두 차지하는 분량의 지문인데,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은 꽤 긴 느낌인데, 한 장을 거의 모두 차지하는 분량이죠. 그리고 문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문제가 5개예요. 그 중에 보기 문제 2개고 줄글 문제가 3개입니다. 그쵸? 이걸 보면서 내가 이것들의 정답이 한 번에 싹 나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서 무엇을 더 편하게, 쉽게 풀고, 그거에 집중해서 풀고, 그 문제를 푼 과정에서 쌓인 것을 바탕으로 다른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처음에 딱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될까? 이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 10초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딱 문제를 폈어.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뭐 A, B, C, D, E 이런 게 있고, 문제 6개죠. 단어 문제까지 6문제인데, 이건 뭐 제외하든 말든 이따가 판단을 할 거고요. 단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가 일단 이렇게 5개인 겁니다. 문제는 총 6개고, 그래서 딱 지문을 쓱 보고 어떤 걸 느껴야 되냐? A, B, C, D, E 같은 게 있네. A, B, C, D, E가 5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의 100이면 100 다 단어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쳐져 있는 게 기억이랑 가랑 니은이 있네? 기억이랑 니은이 문제에 하나 있을 거고 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굳이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쓱 보면서 일단 요렇게 밑줄들이 있구나 정도를 인지한 후에 문제를 쓱 봐요. 내용 일치 문제네? 이게 제일 쉬운 거지. 이거는 지문 읽으면서 같이 풀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것도 기억이랑 니은이라는 녀석의 범위를 한정해줬을 뿐이지 조금 꼼꼼하게 읽으면서 풀 수 있겠구나. 근데 이 녀석들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지문의 후반부가 아니라 초반 중반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순서대로 꼼꼼하게 읽어주면서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밑줄 추론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 기억이랑 니은 문제를 푸는 도중에 풀 수 있겠죠. 이 사이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처음에 이 3개의 문제를 풀고 나머지 이 보기 문제 2개는 일단은 내가 고등급이 아니라면 일단은 패스해두자 이거예요.
정말 연습이 많이 되고 그랬다면은 지문을 쭉 읽고 하나하나 이제 풀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푸는 게 뭐 더 올바르고 더 나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지문이 길고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혼란을 느꼈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기 문제가 있구나. 베르니케 게슈윈드 뭐 이런 실어증 환자 이런 것 이것도 리시트하임 게슈윈드 이게 학자들의 뭐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찾아서 발췌해 가면서 풀 수 있겠구나 딱 이런 것만 느끼고 일단 처음에 잡아야 되는 게 딱 1문단 여기서 이제 1문단 2문단 3문단에 기역 밑줄이 있고 3문단에 가 밑줄이 있고 5문단에 니은 밑줄이 있죠. 딱 5문단까지 읽어가면서 3번 문제까지 보기 문제 제외한 줄글 문제 3개를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굳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아마 보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출제가 됐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보기 문제를 보면서 같이 풀어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앞 3개 문제를 풀면서 쌓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 뒷 문단을 읽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도 되는 거겠죠.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건 우리는 한 번의 완벽한 정독과 문제의 정답을 모두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것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게 헷갈리냐 뭐 그런 것도 사실은 근데 그건 사실 잘 못 읽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어찌됐건 처음에 틀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첫 세 문제를 보고 이 녀석들 전부 다 내용일치 문제랑 밑줄 추론 문제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녀석들이겠구나 생각하고 보기 문제 2개는 이 문제들이 처음에 한 5문단 정도까지 이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총 8문단인가 그렇잖아요. 뒤에 있는 문단들과 이 보기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단어 문제는 뭐 나중에 풀든지 먼저 풀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문에 있는 글자 하나도 안 받고 문제도 그냥 쓱쓱쓱 보기만 했어요. 여기까지 10초가 걸리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10초보다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봐요. 실제로 되게 조금 걸릴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선 첫 세 문제를 목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읽으면서 해야 되니까 지문을 좀 잘라놓고 펜 가지고 장난을 좀 해야 되니까 잘라놓고 올게요. 자, 일단 지문에서 4문단 정도까지 잘라왔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를 잘라서 붙였어요. 내용일치 문제는 언제나 독해랑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보면 체크하면서 일단 읽어볼게요. 일단 1문단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정독을 하라 그랬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정독을 하라 그랬죠.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짧은 문단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 2개가 2문단까지가 서론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실어증이라는 녀석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밑줄을 그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 동그라미를 치는 의미를 알고 있다면 굳이 여기에 밑줄을 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브로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브로카가 어땠대요? 좌뇌의 전두엽과 축두엽 사이가 손상되어 나타난 실어증을 발견했대. 어떤 액션을 취했대. 근데 굳이 이거를 동그라미나 뭐 그런 그렇게 엄청난 강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체크는 해두면 좋겠죠. 이 사람이 발견했대요. 이러한 실어증을. 근데 실어증에 체크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실어증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카가 발견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브로카 영역이라고 명명했대요. 명명이 뭐예요? 이름을 붙이다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뭐예요? 브로카 영역이 뭐예요? 바로 좌뇌의 전두엽과 축두엽 사이입니다. 그쵸? 그 이후에 지금 시간과 관련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전개를 하고 있죠. 윗그래머 전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문제로 출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1874년 9년 후네요. 그쵸? 베르니케는 좌뇌의 두정엽사 아래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실어증을 발견했대요. 두 개 다르다 이거야. 지금 브로카랑 베르니케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1문단에서 이러한 실어증을 브로카가 발견을 해서 브로카 영역과 브로카 실어증을 만들어냈대요. 그걸 창조한 게 아니라 그 발견해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실어증이란 현상에 대해서 그 특정한. 베르니케 역시도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말하고 베르니케 영역 좌뇌의 두정엽 아래래요. 이거 암기할 수가 없겠죠. 그냥 그렇다. 이야기 흐름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손상되어 나타내는 증상을 당연히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했겠죠. 학자들이 최초로 발견한 걸 자기 이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어증 환자들의 뇌 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에 관련된 이론이 발전해 왔다. 언어 처리 과정의 이론이 발전해 왔대요.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여기까지 읽는 데는 몇 초가 안 걸릴 겁니다. 근데 이걸 바탕으로 어떤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뇌 손상이 실어증을 일으키는데 이게 다양한 부위예요. 단 한 군데의 손상만이 실어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쵸? 다양한 부위의 뇌 손상이 실어증을 일으키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떠한 부위가 인간의 이게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부위가 언어와 언어 처리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당연히 나올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떤 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실어증을 겪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뇌에서 입까지 나가기까지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 중에 하나가 빠져버려도 실어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할지 말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서론까지 제대로 읽었어요. 그쵸? 결국 이건 뭐예요? 실어증 지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정확히 따지면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 지문인 거예요. 하지만 간단하게 실어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실어증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문제로 가보자 이거야, 일단. 실어증은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이거 처음에 실어증 동그라미 치고 정의 얘기해 줬잖아. 이것도 실어증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럼 바로 언어의 표현과 이해가 처리가 맞죠?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맞다. 실어증 환자에 대한 연구, 이러한 연구, 이 연구 과정에서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전했죠. 그쵸? 실어증 환자들 연구, 언어 처리 과정, 이론, 발전.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론만 가지고 선지 두 개가 판별이 됐죠. 그리고 베르니케, 그리고 이 다른 선지도 봐줘야겠죠. 근데 이거는 뭐가 더 우선이에요? 지문 부분을 읽어주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이 정보를 뽑아내는 게 우선일까요? 그거는 이제 정답이 없어요. 그거는 정답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숙달이 되면 그냥 발췌하는 게 이득인데 숙달이 안 됐을 경우는 최대한 다른 문제들과의 연결성을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 연결성은 어떤 연결성이냐? 지금 이 문단에서 뭐가 있어요? 이 3문단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기억, 리시트하임 모형이에요. 리시트하임 모형이. 왜 제일 특징적이야?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로 나왔잖아요. 두 번째 문제. 그렇다는 말은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먼저 발췌를 해놓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셔도 되는 거고, 읽으면서 두 번째 문제로 옮겨가서 두 번째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이 부분을 빠르게 발췌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했듯이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자기가 편하고 실제로 연습할 때 잘 맞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방법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왕도는 없어요. 진짜 야매로 하는데도 다 맞는 학생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문제 풀면서 친 거니까 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서 흐름을 잡았다면, 이러한 흐름을 잡았다면 지금부터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들이구나 라고 읽힐 수 있겠지만은, 이 앞부분에서 제대로 잡지 못했다면은 이게 이야기처럼, 재밌는 이야기처럼 안 보이고 그냥 글자들 따박따박 쳐 박아놓은 그냥 그런 사전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이론은, 언어 처리 과정의 이론은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인데, 이 결합주의 이론이 뭐예요?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결합주의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최초의 결합주의 이론은 바로 베르니케가 주장한 베르니케 모형. 둘 중에 아무거나 동그라미 씌워도 됩니다. 베르니케 처음 두 번째 나왔구나. 베르니케. 그렇다면은 굳이 베르니케로 안 치고 베르니케 모형이라고만 해도 되는 거겠죠? 그는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두 개가 다른 영역이라는 거 알죠? 뇌에서 다른 부분이라는 거를. 이 긴밀한 정보 교류에 의해서 언어가 처리된다는 이론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쓱 봐요. 이게 표준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쓱 한번 봐볼까요? 그런데 이제 리시트하임이네요. 그리고 쓱 봐봐. 이렇게 쓱 봐봐요. 쓱 보면 지금 베르니케 모형이 오늘날 언어 처리 과정의 표준형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3문단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난 이게 좀 의심이 되거든? 이게 좀 의심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마저 풀 것인가, 아니면은 두 번째 문제를 먼저 풀 것인가. 그쵸? 어떻게 먼저 해볼까? 일단 이 문제를 좀 먼저 푸는 방향으로 가야 조금 더 깔끔하겠죠? 이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이 문제 일단 요거는 물음표 쳐놓고 4번을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음표를 쳐놨지만은 지금 이거는 지문이 이렇게 잘라져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문 8문단 끝까지 이렇게 쓱 보면서 발췌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답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전됨에 따라 설정되는 언어 중추의 개수, 언어 중추가 점점 더 많이 추가됐냐 보는 거죠. 베르니케 모형, 리시트하임이 이 이후니까 베르니케 모형에 개념 중심부가 추가됐는데, 이게 언어 중추의 개수로 따질 수 있겠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쵸? 언어 중추. 그에 의하면, 언어 중추라는 단어를 찾아볼게. 이거는 나중에 지울 거니까 언어 중추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는 그 과정을 봐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그에 의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 중추래요. 브로카 영역은 언어 중추래요. 그리고 개념 중심부는 언어 중추래요. 여기에서 4번 선지가 끝났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리시트하임이 베르니케 모형의 개념 중심부를 추가했대요. 이게 리시트하임 모형이고 베르니케 모형 이후의 모형이잖아. 근데 베르니케 모형의 개념 중심부가 추가된 이것은 뭐예요? 개념 중심부는 언어 중추죠. 그래서 4번 선지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5번 선지는 지금 잘렸는데 전 옆에다가 띄워놓고 보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리시트하임은 뇌에서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영역의 구체적 위치를 밝혀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구체적 위치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위치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라는 말이 됐는데 이 개념 중심부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나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게 딱 맞아 보이죠. 근데 선지를 보면 이 개념 중심부가 과연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영역인지를 봐야 돼요. 개념 중심부는 의미 형성에 관여를 하는가? 그렇다면 개념 중심부를 또 보자 이거야. 4번 선지 볼 때 봤던 걸 또 봐도 되네.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언어 중추래요. 의미 형성에 관여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5번 선지도 맞죠. 그렇다면 3번 선지가 틀린 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내용일치 문제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답일 거라고 의심했던 이유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베르니케에서 우리 지금 읽은 것만 해도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읽은 것만으로 리시트하임이 뭔가 플러스 알파를 추가했어요. 그쵸? 뭔가 더 발전적인 거란 말이야. 그렇다는 말은 베르니케의 모형이 일반형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지. 리시트하임이 이미 더 좋은 걸 만들어 버렸는데. 그런 생각으로 3번이 답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만 어쨌든 지문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풀었지만은 사실 시험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까지 딱 보면서 물음표 나온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이 다음 문단들까지 확인하고 인정받는다는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은 3번 선지를 체크하시고 4번, 5번 판별 없이 그냥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이 딱 나오면 바로 넘어가는 것. 미련 없이. 이 두 개 확인해봐서 뭐해? 내 이게 정말로 확실하다면 이 두 개 해봤자 얘네도 다 맞는 말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됐고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요. 풀렸고 이제 두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이걸 지우고 일단 두 번째 문제랑 여기까지 파란색으로 한 거 다 지우고 두 번째 문제 붙여오겠습니다. 잠깐 일시 정지하고요. 자, 그래서 정말 공교롭게도 첫 번째 문제를 풀고 나니까 딱 기역과 니은은 이 아래 있지만은 첫 번째 문제를 풀고 나니까 딱 기역 부분을 정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딱 그 부분이 남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찾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추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용일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적절한 거 찾는 건 언제나 틀린 4개의 선지가 있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내용을 답으로 정해 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그냥 단순 내용일치 발췌형으로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역부터 보자 이거예요. 지금 기역하고 니은 둘 다 보려면은 총 3문단을 봐야 되잖아. 최소 3문단 이상을 봐야 되잖아. 근데 그건 너무 2점짜리 문제가 아니잖아. 기역 먼저 보자 이거야. 기역 먼저 보고 판별을 합시다. 그쵸? 이 기역이 리시트하임 모형인데 여기까지 이제 베르니케 모형의 개념 중심부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바로 리시트하임 모형이에요. 그쵸? 여긴 뭐 동그라미 쳐주셔도 되고요. 리시트하임 체크 동그라미 돼 있으니까 굳이 안 하고 그냥 밑줄 쳐져 있으니까 이미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녀석이라는 걸 말한 거잖아. 굳이 체크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야? 리시트하임에 의하면 베르니케 영역을 좀 읽어봅시다. 그쵸? 읽어보고 판단을 해보자. 베르니케 영역은 일종의 머릿속 사전이고 이 부분 다시 읽는 거죠.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 중추래요. 베르니케 영역은 요런 거래요. 그리고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 중추래요. 그리고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언어 중추래요. 리시트하임 모형은 이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를 꼭지점으로 여기서 하나 베르니케 모형은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더한 거죠. 리시트하임은 여기에 개념 중심부가 추가된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영역, 언어 중추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인데 개념 중심부에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안 붙인 것은 방금 내용일치 문제를 풀면서 확인한 이 개념 중심부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특정할 수 없었다라는 말 때문인 거겠죠. 특정할 수 있었다면 이게 영역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쵸?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인데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는 일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하지만 개념 그리고 베르니케 브로카 여기로는 뭐 이런 건가요? 아니구나.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이죠. 이런 식이래요. 그쵸? 이런 특징이 있는데 리시트하임은 이게 바로 리시트하임 모형이라 이거야. 이 모형을 바탕으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와 말하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대. 우선 듣기 과정은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의 순서로 이루어진대요. 즉,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면 베르니케 영역은 자신이 저장하고 있던 단어 중 왜 베르니케 영역이 단어를 저장하고 있었어요? 베르니케 영역은 머릿속 사전이라고 했잖아.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 중추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단어 중 청각 자극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 개념 중심부로 송부를 한대요. 개념 중심부를 이를 받아서 왜 의미를 해석할까요?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언어 중추니까. 이에 비해 말하기 과정은 개념 중심부에서 말하는 과정은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브로카 영역으로 간대요. 이 복잡한 순서로 이루어진대요. 왜인지 이유는 아직 안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가 나왔죠. 같이 풀지 아니면은 먼저 이걸 할지는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일단 좀 더 읽어볼게요. 먼저 개념 중심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성을 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먼저 형성을 한대요. 여기서 개념 중심부에서 그리고 브로카 영역을 거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를 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브로카 영역에서 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브로카 영역은 어떤 녀석이었어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 중추래요. 그런데 왜
브로카 영역, 개념 중추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바로 가지 못할까? 왜 베르니케 영역으로 다시 와야 될까? 이 개념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쵸?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지, 듣는 말이나 표현하는 단어를 거기에 관여한 녀석이 아니라 이거야. 의미, 어떠한 의미, 머릿속에서, 어? 머릿속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렸어. 이걸 말하고 싶어졌어. 응? 이걸 말하고 싶어졌어. 이 뭐야? 이 뭐 같아? 뭐 같아? 응? 귤이지. 귤이야. 이 귤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미를 떠올리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브로카 영역으로 일단 보냈는데, 브로카 영역에서 말하고 싶은 이 단어, 귤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위해서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귤이라는 소리로 저장되어 있는 녀석을 가지고 와서 이걸 입 밖으로 꺼내놔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말하기 위해서는 발음기관을, 이거 그런 데는 세모 쳐야겠죠? 실제로 말하기 위해서는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의 모형에는 그러한 과정이 드러나 있지가 않대. 또한 그는 개념 중심부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나 그 위치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죠. 여기까지가 3문단까지 이야기예요. 기억이랑 가 문제를 그럼 풀 수가 있겠죠. 기억 부분은 뭐예요? 실제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실제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 근데 여기 그런데 체크한 바로 여기. 이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니은은 이거 아직 안 봤으니까 그냥 패스하고,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하고 있죠. 기억은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해보자 이거야. 기억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요?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요? 안 했죠. 그쵸? 그리고 이 다음 문단 슬쩍 한번 볼 텐데, 어딨어? 다음 문단을 슬쩍 한번 볼 텐데, 이 이후에는, 이 바로 다음 문단에는 바로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베르니케 게슈우드 모형에서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설명을 여기서 안 했으니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4번. 기억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걸 기억을 주어로 바꾼다면, 기억은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고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별하면 되는 거죠.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근데 여기도 이렇게 했잖아. 아까 우리 봤잖아.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 그러니까 기억 역시 똑같이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기억은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그쵸? 기억은 베르니케 영역에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보았다. 베르니케 영역에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5번 맞는 말. 그러면 이미 기억만 봤는데 답은 2번 또는 5번이네요. 그리고 둘 중에 뭘 더 답으로 내고 싶겠어요? 둘 다 확인해야 되는, 니은까지 확인해야 되는 녀석이 답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문제 2번과 5번에 대한 판별을 니은을 읽으면서 해주면 되는데 사실 이것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확인되면 되지. 니은이 기본 시각 영역과 기본 청각 영역을 새로운 언어 중추로 추가하였는지만 봐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추가가 됐는지를 확인해 줘야겠죠. 이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 판별을 했으면 첫 번째 문제 풀었고 두 번째 문제 거의 다 푼 거나 다름없고 세 번째 문제 풀어야겠죠.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 이 문제 일시정지 안 하고 그냥 바로 찔러올게요. 아이고. 자, 보자. 일단 밥을 이렇게 붙여버리고. 지워봅시다. 보자. 가의 이유를 추론한 것.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그냥 바로 보낸 녀석을 단어의 형태로 단어의 형태로 입 밖으로 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것과 비슷한 말을 찾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돼? 그것과 비슷한 거.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직접 정보를 송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송부하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죠. 그쵸? 브로카 영역과 개념 중심부 사이의 정보가 쌍방향으로 송부되는 그것도 아니죠. 일방향이죠. 개념 중심부의 브로카 영역으로 이거는 조금 바로 이유를 찾아내기 좀 어렵겠다. 이건 일단 찾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좀 만들어 볼게.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일단 살짝 세모치고요.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야 이거 3번이랑 4번 베르니케 영역으로지. 자 결국 답은 나왔어요. 답은 4번인데 왜냐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개념 베르니카 브로카 영역이 있어요. 그쵸? 개념 베르니카 브로카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가 이동된다고 했어요? 베르니카에서 개념으로 일방향, 개념에서 브로카로 일방향, 베르니카와 브로카 쌍방향으로 정보가 소통된다? 이동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처음부터 개념에서 왜 브로카로 가서 브로카에서 베르니카로 가서 다시 브로카로 가느냐. 이 의미를 아까는 이 의미를 단어의 형태로 입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베르니카로 왔다 갔다라고 했지만 이걸 조금 더 이 과정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정말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개념 영역에서 바로 베르니카로 가서 베르니카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가서 말로 내보내는 게 가장 쉽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 정보가 일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념에서 브로카로 한번 간 다음에 브로카에서 베르니케로 한번 갔다가 베르니케에서 단어를 보내주는 식으로 해서 말을 내보낸 거죠. 그렇다는 말은 답은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봐줘야겠죠. 사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만들어 보자면 가 밑줄을 보자면은 이미 그걸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치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 이거야.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 이 복잡한 이유는 여기에서 깔끔하게 베르니케와 브로카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보의 일방향적인 방향 때문에 개념에서 베르니카로 갈 수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갈 수만 있었다면 베르니카에서 브로카로 보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한 방에 이렇게 말로 이동이 됐겠죠. 하지만 이게 안 됐다 이거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도 답이 풀렸어요. 이제 이 다음으로 가면 되겠죠. 그쵸?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두 번째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에서 뭐가 해결이 안 됐었죠? 바로 요 2번 선지와 5번 선지 중에 하나를 판별을 했어야 됐죠.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걸 읽어가면서. 그쵸? 봅시다.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기억이랑 니은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둘 다 읽어줘야 답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어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서 이 이전까지 이해가 이루어졌었어야 돼요. 방금 전까지 문제를 풀면서. 그쵸? 그리고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가 추가로 발견됐대요. 이를 토대로 게쉬 윈드라는 사람 처음 나왔죠. 새롭게 제시했어요. 이런 모형을. 니은이라는 모형을. 그는 리시트라임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고 새롭게 운동 영역 그리고 각 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했대요. 그리고 그림은 게시윈드가 제시한 언어 처리 모형으로 이 그림이 안 나왔나 우리? 지문에? 그러네. 아니 이 지문에 이거 오류가 있었구나. 그거 없어도 풀 수 있습니다. 강하게 자라야지. 아무튼 자, 새롭게 추가된 것은 운동 영역과 각회죠. 그쵸? 운동 영역과 각회가 추가된 녀석이지 그 다른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놈들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언어 중추는 이 녀석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이었나요? 그쵸? 5번이 되는 거죠. 이제 보기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혹시 해가지고 일단 제가 이 그림을 시험지에서 캡처해가지고 왔는데 사실 별 필요 없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캡처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했다면 사실 별 필요가 없는 거고 잘 이해가 안 됐으면은 그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없이 이해했다면 정말 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다 됐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거 너무 좀 정석적으로 진행되지 않니? 이제 남은 게 보기 문제고 그쵸? 보기 문제 첫 번째를 보니까 베르니케 게쉬 윈드 모형이에요. 보기 문제 첫 번째. 그래서 베르니케 게쉬 윈드 모형을 좀 보자 이거야. 윗글을 바탕 이거는 같이 보면서 해도 되겠죠? 베르니케 게쉬 윈드 모형에 의하면 적절하지 않는 거고요. 쓰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언어 처리 과정을 거친다. 읽어가면서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2점짜리 보기 문제니까 어렵지 않아요. 쓰기 과정을 보자 이거야. 쓰기 과정이 나올 때까지 읽어보자 이거야.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고 뭐 운동 영역, 각회 뭐 그런 거 추가시키고 개념 중심부가 없어진 대신에 개념 중심부가 뭐였어요? 의미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였잖아. 그쵸? 근데 개념 중심부의 원래 그 머시기 벌써 까먹었네. 이 바로 이전 모형 같은 경우는 의미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개념 중심부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그걸 베르니케 영역에 통합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쵸? 즉 베르니케 영역은 듣기와 읽기에서는
수용된 자극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해석하고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의미를 형성한 뒤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라는 거죠. 브로카 영역에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 외에 더하기, 말하기나 쓰기가 나왔죠. 운동 프로그램 쓰기 왜 체크한 줄 알아? 문제의 쓰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운동 영역은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움직이는 거. 글자 쓰려면 움직여야 되잖아. 그치? 마지막으로 각회는,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없애고요. 동그라미를 칠게요. 개념 중심부 제외 밑줄 베르니케 영역. 이거는 나와 있지만 다시 동그라미를 치거나 혹은 체크를 하거나 개념 중심부 제외 베르니케 영역에서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 베르니케 영역. 그리고 브로카 영역 역시도 똑같고요. 운동 영역 역시도, 그리고 각회. 이것도 내용일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회는 베르니케 영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읽기에서는 시각 형태의 정보를 청각 형태로 전환하고, 쓰기에서는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뭐야, 시리가 켜졌어. 꺼 시리 꺼. 시리 종료.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사이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도움되는, 서로를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막 깊이 이해하고 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 의거하면 듣기 과정과 말하기 과정과 그리고 읽기 과정과 쓰기 과정 이런 게 나온다 이거야. 그치? 읽기나 쓰기 과정 같은 경우는 듣기랑 읽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 말하기와 쓰기가 연결이 되어 있겠죠. 밖으로 내보내는 거랑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쵸? 말하기 과정 같은 경우는 베르니케, 브로카 운동 영역의 순서로 베르니케, 브로카, 운동 영역. 베르니케랑 브로카 사이에 어떤 접점의 역할은 아니었던 건가 보네요. 각회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회가 끼어든다 이거예요. 왜냐? 베르니케에 저장된 단어가 청각 형태니까 귀로 듣는 청각 형태잖아. 그래서 각회를 거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의 형태로 전환해요. 예를 들면은 국어라는 청각 형태를 국어라는 이렇게 시각적인 문자로 바꿔가지고 이걸 쓴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에 따르면 쓰기의 경우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었고요. 이 부분에서 일단 찾아줘야겠죠. 일단 베르니케 영역부터 시작이 되겠죠.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를 찾아 의미를 해석하는 건가요? 아니죠. 듣기와 읽기가 아니죠. 말하기와 쓰기죠. 의미를 형성한 뒤 해당 단어를 찾는다. 이게 바로 1번 선지에 대한 내용. 이것도 그냥 바로 찾아가지고 매칭시키는 거죠. 2번 뭐죠? 각회. 각회는 뭘 한다 그랬어요? 쓰기의 경우에 쓰기에서는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한다. 밑줄 그어놓고도 못 찾고 있었네요. 이거. 그리고 3번 다시 베르니케 영역으로 다시 송부하는 거죠. 다시 송부돼. 각회에서 처리된 정보는 여기 2번 선지. 그리고 3번
각해에서 처리된 정보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돼. 여기까지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쓰기의 경우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한대요. 그런데 의미를 해석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안 되죠. 여기 무슨 말이 와야 돼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한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것들도 찾아봐요. 브로카 영역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브로카 어딨어? 여기서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한다. 여기 이거 맞죠? 5번 운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운동 영역,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신경적 지시를 내린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이거 4번, 여기 5번.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이제 마지막 보기 문제가 남았습니다. 여태까지 50분이 지났네요. 마지막 보기 문제를 떼보자. 단어 문제는 안 할게요. 자, 보자. 이제 리시트하임과 게시윈드가 진단을 해야 돼요. 리시트하임과 게시윈드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리시트하임을 먼저 할 것인지 게시윈드를 먼저 할 것인지. 리시트하임이 좀 더 편했으면, 쉬웠으면 리시트하임을 기준으로 먼저 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A랑 B 둘 다 이야기를 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좀 더 편한 것 바탕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리시트하임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화면에 게시윈드를 띄워놨기 때문에 게시윈드를 주인공으로 해서 판별을 먼저 들어갈게요. 오케이?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보고 리시트하임과 게시윈드가 진단할 만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거라 그랬어요. 적절한 거 찾는 거래요. 적절한 거 찾는 3점짜리 보기 문제는 보통 뭐예요? 제가 항상 말한 게 있어요. 핵심적인 게 필요하다. 핵심적인 게 필요하다. 핵심적인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걸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엄청 어렵고 오래 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핵심적인 하나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건지 바뀐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여기서 핵심, 이 문제, 그러니까 선지를 제외하고 문제, 발문과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핵심적인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리시트하임과 게시윈드의 의견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독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걸 지금 생각해낼 수 있어요. 생각해내. 뭐야? 이 차이는 뭐야? 차이는 뭐야? 개념. 리시트하임은 개념 중심부가 있었는데 게시윈드는 이 개념 중심부라는 녀석을 제외하고 운동 영역과 각회라는 것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리시트하임이 개념 중심부라고 했던 바로 이 역할을 베르니케 영역이 맡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것은 새롭게 추가된 거지만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바뀐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걸 한번 봐보자 이거야.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보고 리시트하임과 게시윈드가 진단할 만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면 여기 이런 데서 바로 잡힌다 이거야. 리시트하임이 개념 중심부라고 생각한 부분은 게시윈드가
베르니케 영역으로 바꾼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적절하기 위해서는 개념 A, 리시트하임의 개념 중심부가 손상됐다고 생각했다면 게시윈드는 브로카가 아니라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됐다고 생각을 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X인 거죠. 근데 적절한 거 찾는 거였죠. 다시 봐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X죠. 왜냐? A는 B와 달리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하겠군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베르니케 영역에 개념 중심부까지 추가한 게 B예요. 그렇다는 말은 당연히 A가 말하는 베르니케 영역,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A가 개념 중심부라고, 맞나요? 맞죠. 이거 X입니다. 왜냐면은 A의 베르니케, 리시트하임의 베르니케 영역은 B의 베르니케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A가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을 했다면 B는 무조건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됐다고 진단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반면에 A가 개념 중심부가 손상됐다고 생각을 했다면 B는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A에서 베르니케는 B의 베르니케의 부분 집합이다. 왜냐면 A의 베르니케 더하기 개념 중심부가 바로 B의 베르니케 영역이기 때문이죠. 좀 어려웠나요?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개념상 2번 B는 A와 달리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하겠군이라고 했는데, 게시윈드가 브로카 영역이 이건 일단은 넘겨보고요. 그리고 A는 브로카 영역, A와 B 모두 브로카 영역. 자, 이제 2번, 3번, 5번이 남았는데 브로카 영역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문 부분을 찾아야겠죠. 일단 B 먼저 보기로 했으니까 B의 브로카 영역을 볼게요. B의 브로카 영역은 어디 있느냐?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도 있고요.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추가했어요. 그쵸? 이게 바로 브로카 영역입니다. 문장이나 발화를 단어를 조합해서 생성해야 되는데, 요런 녀석 브로카 영역에 해당하죠.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 그쵸? 단어를 조합하여, 그쵸? 요것도 이러한 거,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잘 만들지 못함, 조사나 어미를 제대로 이것도 문장을 잘 못 만드는 거잖아. 그치? 이거 뭐예요? 브로카 영역이 손상됐다고 진단하겠군 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쳐놓고 나면은 이 이전에 있었던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은 게시윈드 뿐만이 아니라 이 이전에 리시트하임도 이걸 생각했어요. 이랬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게시윈드는 여기에 요게 추가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둘 다 브로카 영역은 요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안 봐도 알겠죠? 앞으로 안 봐도 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 모두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2번 선지와 5번 선지가 여기까지 답이 다 나왔으니까 125번에 답 5번 맞죠? 120 몇 번이니? 125번에 답 5번. 5번 맞나요? 오케이, 맞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마 다 맞았을 겁니다, 답은. 자, 그래서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보자. 그쵸? 여기까지는 답은 다 맞았을 거고요.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지만은
요런 녀석들이 있어요. 2번 선지와 5번 선지 같은 녀석들이 있는데 얘네를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 2번 선지와 5번 선지 같은 녀석들이 있는데 이런 녀석들은 보기 문제에서 생각보다 종종 나와요. 생각보다 자주는 아예 안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번 선지와 5번 선지의 관계입니다.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B는 A와 달리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하겠군이죠. 그렇다면 A와 B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 A는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게 아니라 다른 게 손상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B는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A와 B 둘 모두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이 둘이 모두 참이 될 수는 없어요. 그쵸? 이게 지금 적절한 거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딱 와닿지 않는 건데, 만약에 이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 이런 선지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쵸? 맞죠? 둘이 말하고 있는 게 딱 이거잖아. 그렇다는 말은 나머지 선지를 볼 필요 없이 이 두 가지 선지만 가지고 판별을 해도 된다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말은 단 하나가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알아두면은 나중에 좀 오씨 이러면서 답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의외로 되게 쉽게 찾아냈다. 근데 이런 거는 이걸 찾아내라라고 눈을 뜨고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문 전체 생각하는 사고, 과정, 문제 푸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짚어본 거예요. 되게 좀 오랫동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